이른 봄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가에서 가난한 과부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떼밭 사이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살아있는 것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이 다가가 보니 갈대 사이에 바구니가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차갑게 식은 갓난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새벽빛 속에서 떨고 있었지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의 새벽이었습니다. 절기로는 우수를 같이 난 즈음이라 낮이면 볕이 따사로웠으나 아침나절에는 아직 숨이 하얗게 피어오를 만큼 추운 날들이었지요. 강가 갈대밭 아래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었고 냇가 버드나무 가지는 연두빛을 겨우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물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과부 옥녀는 그날 새벽 여느 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 고을 김참봉 댁에 품팔이를 나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길을 나서기 전에 강가에 들러 물부터 길어와야 하였습니다. 마당 물독이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솜저고리 위에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물동이를 이고 살인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강가로 내려가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데 갈대밭 사이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는데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내는 소리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가늘고 짧게 끊어지는 숨소리와 울음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지요. 옥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갈대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얼었다 녹은 땅이 질퍽거렸고 갈대 줄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으며 새벽 강물의 차가운 냄새가 콧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두어 발짝 더 들어갔을 때 갈대 줄기 사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구니였습니다. 물 위에 뜬 채로 갈대 줄기 사이에 걸려 더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그 위에는 두꺼운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습니다. 옥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긴 갈대 줄기를 꺾어 바구니를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바구니가 가까이 왔을 때 옥년은 조심스레 몸을 굽혀 바구니를 집어 올렸습니다. 묵직하였습니다. 물이 튀어 치마 끝이 젖었으나 옥년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아이였습니다. 갓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명주천에 단단히 쌓인 채로 두 눈은 꼭 감고 있었으나 작은 입이 달싹거리며 그 가느다란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아이의 가슴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지요. 작은 주먹이 꼭 쥐어진 채 새벽빛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손이 먼저 반응하였습니다. 바구니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솜저고리 자락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지요. 아이의 차가운 뺨이 그녀의 목을 스쳤습니다. 물동이는 강가에 두고 왔습니다. 김참봉댁 품팔이는 잊어버렸습니다. 옥년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뒤란에서 말려둔 쑥을 가져다 뜨거운 물에 우리고 그 물로 아이의 몸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소중히 개어두었던 소미불을 꺼내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맣고 맑은 두 눈이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옥년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순간 옥년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 하나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명주천 외의 작은 옥으로 만든 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예사로운 것이 아님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윤이 나는 옥의 빛깔과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범상치 않았지요.
옥녀는 그것을 명주천에 다시 싸서 방 구석 깊이 묻어두고는 다시 아이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강수야.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강물이 데려다 준 사내 아이이니 강수라 하였지요. 아이는 그 이름에 대답하듯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처마 밖으로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새벽빛이 부엌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옥년이 어떤 여인인지는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았습니다. 28배 홀로 된 과부로 남편을 먼저 보낸 뒤 6해를 혼자서 버텨온 여인이었지요. 봄이면 이웃 마을 모내기를 거들고 여름이면 부잣집 빨래를 삶고 가을이면 타자기를 거들고 겨울이면 집신을 사마장에 내다 팔며 살아온 가난하지만 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질긴 사람이라 하였지요. 아이를 데려온 날 새벽은 아직 마을이 잠들어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요. 옥녀는 아이를 아랫목에 뉘어두고 날이 밝자마자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으니까요. 이장은 옥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옥년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를 사내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무슨 화가 따라올지 몰라. 관아에 알리는 것이 순리라네. 옥년은 이장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이장님,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장이 한참 옥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함구하는 게 좋겠네. 나도 모르는 일로 하겠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구냐고 하면 뭐라 할 텐가. 옥년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하였습니다. 먼 친척이 병으로 세상을 떠서 제가 키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장이 잠시 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게. 그렇게 강수는 옥년의 먼 친척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강가에서 건져왔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집에 돌아온 옥년은 방구석에 숨겨둔 옥패를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집안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옥년은 그것을 다시 명주천에 싸서 더 깊이 아무도 모를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를 안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작고 따뜻한 무게를 가슴에 안은 채 옥년의 눈에는 무언가가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강수를 데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관복 차림의 낯선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양포청에서 내려온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근방 강가에서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가는 걸 봤다는 소문이 있어 수색하러 내려온 것이었지요. 역적을 추포하다 아이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이장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마을에 최근에 갑자기 아이가 생긴 집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이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집은 없소. 그러나 포청 관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어보기 시작하였지요. 이윽고 그들의 발걸음이 옥년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관리 하나가 옥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 아이 친자식이요? 옥년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답하였습니다. 먼 친척이 병으로 세상을 떠서
제가 키우는 아이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이장 부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당당한 여인이었지요. 내가 직접 봤소. 먼 친척이 해산하다 아이만 낳고 죽었는데 옥년이와 내가 함께 거들었소. 죽기 전에 옥년이 손을 붙잡고 이 아이 좀 맡아달라 하더이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딴 말이 있겠소. 관리들이 이장 부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장 부인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지요. 관리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이장 부인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 부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 지키는 일인데 뭘. 그런데 옥년이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저 자들이 오늘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야. 이장 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포청은 이듬해 봄에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마을을 뒤지고 이 집 저 집 물어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장 부인이 나섰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포청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고 그 뒤로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찾아다니던 것이었으니 세월이 지나자 포기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몇 해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강수는 쑥쑥 자랐습니다. 강수가 67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년이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당 담장 옆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아래쪽을 이고 앉은 강수가 훈장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불러 세우려다 옥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강수가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지요. 담장 너머 훈장 목소리를 들으며 익힌 글자를 그대로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잠시 멈추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옥년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강수는 틈만 나면 서당 담장 아래를 서성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담장의 등을 기대고 앉아 훈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렇게 혼자 익힌 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년이 장터에서 바닥에 뿌려진 종이 한 장을 주워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요. 강수가 옆에 앉더니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신고하면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수는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내려갔지만 그 말을 듣는 옥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지요. 강수는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막힘없이 또렷하게.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당 한 번 다닌 적 없는 아이가 어쩜 저리 글을 읽는가 싶었지요. 강수는 읽기를 마치고 어머니의 눈길을 받자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년은 그냥 강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밤이 깊어 강수가 잠든 뒤 옥년은 방 구석으로 가 깊이 묻어둔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지요. 불빛 아래 윤이 나는 옥의 빛깔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든 강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옥패로 눈길을 돌렸지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명주천에 싸서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강수가 10살이 되자 동네 어른들 일도 군말 없이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면
먼저 달려가 받아들었고 이웃집 지붕이 새면 먼저 올라가 이영을 손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면 주먹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풀었지요. 어찌 된 영문인지 강수가 한 번 나서면 싸우던 아이들이 서로 머쓱해하며 물러서는 일이 많았는데 마을 어른들은 저 아이 어쩜 저리 의젓하냐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는 옥년만 알았지요.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해여서 냉기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는데 옥년이 기침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점점 심해졌지요. 옥년은 그냥 자려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강수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한참 뒤 강수가 방으로 들어와 사기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뒤란에서 말려둔 생강과 대추를 달인 물이었지요.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옥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수는 그릇을 건네주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다시 아랫목으로 가 누웠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에 함께 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강수가 12살 되던 해 가을, 옥년이 혼자 지기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 강수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지요. 장터 어귀에서 짐을 잔뜩 진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옥년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말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닙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노인이 마을 이름을 대자 강수는 그냥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노인은 말리려다 이미 훌쩍 짐을 이고 선 강수를 보고 그냥 따라 걷기 시작하였지요. 옥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강물에서 온 아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 새삼스럽게 느껴졌지요. 강물이 저런 아이를 데려다 주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수는 옥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머니를 위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옥년이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 힘들었는지 아닌지를 알았지요.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군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옥년이 자리에 눕기 전에 발을 데울 물을 떠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으나 그 작은 손이 하는 일들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하였지요. 옥년은 밤이면 가끔 잠든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고요하게 잠든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혼자 생각하였지요.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인가? 강물이 데려다 준 아이라 하지만 그 강물 위에 이 아이를 띄운 것은 누구였을까? 어떤 어미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강물에 놓았을까? 그 어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물음들이 꼬리를 물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잠든 강수의 얼굴이 달빛 속에서 고요하였고 옥년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물음이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강수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빠듯하던 살림이 이제는 두 명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으니 옥년은 더 많은 일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이웃 마을까지 품팔이를 나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하루길이 넘는 먼 마을까지
가서 부잣집 대청 마루를 닦고 빨래를 삶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부잣집을 돌며 일을 하다 보니 옥년의 귀에는 자연스럽게 세상 이야기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마님들과 몸종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옥년의 귀에 닿았지요. 아무도 품팔이 여인이 귀를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수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다시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청 관리들은 올 때마다 위세를 앞세웠습니다. 관복을 입고 마을 이장을 먼저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다닌다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장사치 행색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마을 이장보다 평민들 사이에서 슬그머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물음을 풀기 위해 옥년은 발품을 더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부잣집이라면 마루를 닦든 빨래를 삶든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요. 아무도 그것이 소문을 캐내기 위한 품팔이인 줄 몰랐습니다. 이웃 고을 박 부사 댁 사랑채 가까이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주인 나리와 손님이 나누는 이야기가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는데 옥년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청에서 내려온 자들 말고 또 다른 자들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이요? 그러하오. 하나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겠소.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니.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렇다면 아이를 찾는 무리가 둘이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 건너 고을 이참봉대 김장을 거들러 갔다가 사랑채 담장 가까이에서 배추를 절이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는데 바람 방향이 묘하게 옥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하네. 아이가 살아있어야 직계 혈육이 있는 것이고 혈육이 있어야 조정에 억울함을 호소할 자격이 서지 않겠는가. 죽은 자는 말을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식은 아비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할 수 있으니 포청에서도 혈안이 되어 찾고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네. 목소리는 거기서 멎었습니다. 옥년은 손을 배추 위에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포청은 아이를 없애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 너머의 자들은 아이를 살리려는 자들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수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지요. 옥년은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쪽이 가까워지면 피하고 다른 한쪽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버텨야 하였지요. 그것이 이 여인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강수가 12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옥년은 그날 이웃 고을 장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강수 입힐 두꺼운 옷감을 구해야 하였는데 마을 장터는 워낙 작아 그런 것을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길을 나서서 한참을 걸어 이웃 고을 장터에 이른 것이었지요. 장터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 옹기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가득하였지요. 가을 볕이 장터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곳곳에 쌓인 곡식 자루며 채소 더미들이 풍성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옥년은
이 포목전 저 포목전을 기웃거리며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옷감 하나를 사는 일도 이 집 저 집 견주어 보아야 하는 일이었지요. 옷감을 사고 나서 돌아가려는데 장터 한켠에서 허드렛짐을 들어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마을 대감집 잔치에 쓸 장거리를 샀는데 짐이 너무 많아 손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지요. 돈을 줄 테니 짐을 들어달라 하였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옥년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어 보였는데 낡고 해진 옷이 몸에 걸쳐져 있었고 얼굴은 오랜 세월 볕과 바람을 맞아 거칠게 탄 빛이었습니다.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모를 것 같은 야윈 뺨이었지요. 그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서서 짐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이 옥년의 손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드는 품이 이런 일이 몸에 익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옥년도 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요. 두 여인이 나란히 짐을 들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짐이 무거웠고 길이 제법 되었지요. 고갯마루를 하나 넘을 무렵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요?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가 다시 제 속도로 돌아왔지요. 옥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으니까요. 대감집 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막내가 먼저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였는데 옥년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침묵이 이제야 다시 떠올랐지요. 어쩐지 오래전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의 자신. 저기요.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갈 곳이 있소. 여인은 잠시 옥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려는데 옥년이 다시 불렀습니다. 밥은 먹었소. 사실 옥년은 짐을 들고 걸어오는 동안 그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였지만 잊히지 않았지요. 여인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옥년은 말을 이었습니다. 찬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 집에서 밥이나 한 끼 하고 가시오.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옥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배가 되지 않는다면 한 끼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두 여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막내였습니다. 옥년의 집에 들어선 막내는 그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초가의 작은 방, 장독 두어, 개가 전부인 마당, 처마 끝에 걸린 말린 나물 다발들. 가난하지만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마당에서 강수가 짚을 둥글게 뭉쳐 만든 공을 발로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마루에 걸터 앉아 무심히 그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이를 보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수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다가 고개를 번쩍 드는 순간 막내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가 보았다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으나 마침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옥년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왔지요. 옥년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여인이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일까?
물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나 옥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길을 거두고 다시 국을 저었지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막내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었는데 급하지 않았지만 그 한 술 한 술이 오래 굶은 사람의 것이었지요. 밥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막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소. 옥녀는 문득 물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으시면 당분간 여기 계셔도 돼요. 좁고 가난한 집이지만 막내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서 무언가가 잠시 흔들리다가 이내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막내는 잠시 더 옥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가 옥년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여인은 아침이면 함께 나가 일을 거들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막내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손이 부지런하였고 옥년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말 없이 먼저 해두는 사람이었지요. 낡은 이형을 새로 엮어 지붕에 얹기도 하고 갈라진 흙벽을 진흙으로 메우기도 하였습니다. 막내는 강수를 볼 때마다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눈길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옥녀는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눈길이었습니다. 함께 지낸 지 보름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수가 잠든 뒤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집신을 삼고 있는데 막내가 불쑥 물었습니다. 강수가 혹시 친아드님이요? 옥년의 손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그리고 이내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답하였습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신을 삼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밤 이후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옥년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고을에 또 낯선 자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는 포청관리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조판서 최성원 대감마님의 얼굴을 그린 화상방을 들고 다니며 닮은 사내 아이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를 닮은 아이를 찾겠다는 것이었지요. 옥년은 그날 저녁 강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강수야, 당분간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모르는 척하고. 강수가 눈을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라. 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늘 그것과 다른 색깔을 띨 때가 있다는 것을 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런 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맞았습니다. 옥년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고 낮에도 마당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귀를 세웠습니다. 막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가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소? 아무것도 아니요. 며칠째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요. 막내가 잠시 침묵하였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수 때문에 그런 거요? 옥년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왜 자꾸 강수 이야기를 꺼내는 거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소. 방 안에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막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모시던 최 대감마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옥년의 손에서 집신이 스르르 내려졌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수는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길 속에서 오래된 것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막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묻어두었던 것을 꺼내듯 천천히. 막내는 한양의 대감댁에서 오랜 세월을 여종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최성원 대감마님은 나라의 군량미를 관리하는 높은 벼슬자리에 계셨는데 어느 날 장부를 살피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당시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던 좌의정 김태형 일파가 수년간 군량미를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것이었지요. 대감마님이 그 증거를 들고 임금께 직접 고하려 하자 김태형 일파가 먼저 손을 쓰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대감마님이 군량미를 빼돌리고 반란을 꾀한다고 거짓 고변을 올린 것이었지요.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여 대감마님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마님과 마님은 그 자리에서 잡혀가셨지요. 막내가 품에 안은 것은 갓 태어난 도련님이었습니다. 마님이 해산한 지 사흘도 되지 않은 날이었지요. 막내는 도련님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뒤를 쫓았고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막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밤 일이 벌어지기 전 대감마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옥패를 건네시며 역적이 된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감마님과 마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와 함께 이것을 지키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날 밤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막내는 아이를 안고 뛰면서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패를 떠올렸습니다. 갈대밭 사이에 있던 바구니에 명주천을 깔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옥패를 꺼내 명주천 안에 함께 넣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바구니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도련님, 제발 살아주세요. 살아서 대감마님과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바구니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막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 막내는 관아에 잡혀 문초를 받았고 아이를 모른다고 버텨 목숨만 건졌지요. 풀려난 뒤로는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마을 장터에서 옥년을 만난 것이었지요. 막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옥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깊이 숨겨두었던 명주천을 꺼내 막내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 안에 감싸인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막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막내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도련님이 살아계셨어요.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든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아랫목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는 12살 사내 아이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로
두 여인은 더욱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떠돌아다니며 얻은 정보들을 옥년에게 전하였고, 옥년은 부잣집 품팔이를 다니며 더 많은 소문을 모았습니다. 두 여인이 힘을 합치니 위협이 가까워 오는 것을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었지요. 그렇게 2해를 더 버텼습니다. 강수는 15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막내가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장사치 행색을 한 사내 셋이 아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평범한 장사치처럼 보였으나 막내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눈빛, 서로 주고받는 짧은 신호들이 막내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막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대감마님 댁에서 보았던 얼굴들이었지요. 15년 세월이 지나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졌으나 막내는 틀림없이 알아보았습니다. 대감마님을 모시던 충신들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도 살아남아 이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그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장터 뒷골목으로 그들 중 한 명의 소매를 살짝 스치며 지나갔지요. 그 사내가 돌아보는 순간 막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사내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한참 동안 막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그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막내가 맞느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따라오너라. 네 사람이 장터를 벗어나 아무도 없는 야산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장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충신들 중 가장 연장자인 자가 막내를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그날 밤 이후로 살아있었구나. 고생이 많았다.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과 마님이 억울하게 가셨는데 제가 무슨 고생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으리, 여기는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포청 놈들 뒤를 따라다녔다. 그 놈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도련님 계신 곳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놈들보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찾아야 했으니까. 막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한 번 떨다가 이윽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살아 계십니다. 충신들이 일제히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연장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지요. 살아 계신다고? 제가 강물에 띄워 보낸 그날 밤 이후 이 마을 한 여인이 도련님을 건져 키워왔습니다. 지금 15이 되셨습니다. 야산 기슭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충신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이윽고 연장자 충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야, 우리를 도련님께 데려다 주겠느냐? 막내는 야산 아래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강수가 있었지요. 막내는 충신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충신들이 옥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내가 먼저 옥년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감마님을 모시던 분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 걱정 마십시오. 옥녀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내주었지요. 강수, 옥년 막내, 그리고 충신들이 방 안에 함께 앉았습니다. 연장자 충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을 버텨온 이야기였습니다. 최 대감마님이 역적으로 몰린 진짜 이유. 좌이정 김태형 일파가 군량미를 빼돌린 것을 대감마님이 발견하고 고하려 하자 오히려 역적으로 몰았다는 것.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15년을 숨어서 증거를 모아온 것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지요. 당시 거짓 증언을 하였던 자가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김태형이 군량미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보여주는 장부 원본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김태형의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 조정에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도련님이 계셔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식은 아비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수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께서 저를 강물에 띄우신 거예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의 눈길이 이번에는 천천히 옥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건지신 거고요. 옥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그 사실을 말 안 하셨어요? 옥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였다.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를 할까 봐. 동네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흘릴까 봐. 그것이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일을 잊고 살았다. 그냥 내 친아들이라 믿고 살았으니까. 방 안이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든 채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충신들을 향해 말하였지요. 그 장부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충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장자 충신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우리 중 하나가 가겠습니다. 도련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강수가 조용히 충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들은 이미 얼굴이 알려진 분들입니다. 김태형 일파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발각되면 끝입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지요. 하지만 도련님이 잡히시면 강수가 충신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지요. 잡히면 어떻습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했던 몸이지요. 그런데 강물이 살려주었고 어머니가 키워주었습니다. 이 목숨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충신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년이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한동안 마주쳤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충신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수가 말하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연장자 충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강수와 막내 그리고 충신들이 모두 장사치 행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짐 보따리를 메고 삿갓을 눌렀으니 누가 보아도 평범한 장사꾼들이었지요. 강수가 대문을 나서기 전 옥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막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몸을 굽혀 강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새벽과 밤을 함께 버텨온 것을 기억하듯 천천히 천천히 일행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강수가 걷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년이 대문 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강수는 그 모습을 눈에 새기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물골 마을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한양에 닿았습니다. 충신들은 강수와 막내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며칠을 김태형 집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경비는 셋이었고 자정이 지나면 둘이 잠들고 하나만 남는다는 것. 창고는 안채 뒤편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잠입하기 전날 밤 충신이 땅바닥에 집 구조를 그려가며 강수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가 대문이고 안채는 이쪽입니다. 창고는 안채를 지나 오른쪽으로 꺾으면 나옵니다. 자물쇠는 이런 종류이니 이걸로 여실 수 있습니다. 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쇠붙이를 한 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 강수는 검정 무명으로 온몸을 단단히 감싸고 김태형의 집 담장 앞에 섰습니다. 사방이 고요하였습니다. 강수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창고는 안채 뒤편에 있었습니다. 충신들에게 미리 들은 위치였지요. 어둠 속을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경비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대문 앞에, 한 명은 안채 옆을 돌고 있었지요. 강수는 경비의 발소리를 귀로 쫓으며 그가 지나간 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요. 충신들이 미리 건네준 다느다란 쇠붙이로 자물쇠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상자와 문서들이 쌓여 있었지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더듬어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에 잡히는 두꺼운 묶음 하나. 제목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굴량미 출납 장부. 이것이었습니다. 품 안에 단단히 넣고 창고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강수는 몸을 돌려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담장을 향해 달렸는데 또 다른 경비가 앞을 막았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한양의 밤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앞은 높은 담장, 뒤에서는 경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강수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부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옆 골목 끝에 서 있는 큰 나무 밑둥을 보았습니다. 나무 밑둥 사이가 벌어져 있었지요. 강수는 장부를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경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수는 잡혔습니다.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김태형 대감댁에 잠입하였다는 죄목이었지요. 관하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옥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강수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지요. 장부를 충신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잠든 시각, 옥문 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충신 중 가장 몸이 날랜 젊은 충신이었지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수가 바짝 다가갔습니다. 충신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련님. 도련님을 이곳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볼 것이오니 걱정 마시옵소서. 그러나 충신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방도가 있을 리 없었지요. 그때 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찾았습니다. 충신이 멈추었습니다. 예. 창고에서 꺼내고 도망치다 잡히기 직전에 숨겨두었습니다. 김태형 집에서 두 골목 떨어진 곳, 골목 끝 느티나무 밑둥 갈라진 틈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충신이 강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지요. 도련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충신이 왔던 길로 사라졌습니다. 강수는 다시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골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당, 늙은 감나무, 그리고 대문 곁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밝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새벽, 관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왕명을 전하는 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금의 교지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충신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자백서와 장부 원본을 손에 넣은 충신들이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장부를 살펴보았지요. 굴량미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누가 받아갔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태형의 이름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임금은 상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백서를 확인하고 장부를 대조하고 직접 옥에서 나온 강수를 불렀지요. 강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살 사내가 관아옥에서 며칠을 보낸 지친 얼굴로 임금 앞에 당당하게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병조판서 최성원의 아들이냐? 그러하옵니다. 어디서 자랐느냐? 충청도 물골 마을이옵니다. 어머니 혼자 신을 키워주셨습니다. 임금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그 어머니가 너를 살린 것이로구나.
임금은 강수를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임금이 진노하였습니다. 당장 김태형을 잡아들이라 명하였지요. 김태형이 잡혀 들어오던 날 한양 저자거리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자가 포졸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 들어오는 모습이었지요. 김태형의 눈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자신이 15살 사내 아이 하나에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 뒤를 이어 김태형 일파의 추종자들이 하나씩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긴 행렬을 강수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조정에서는 최성원 대감마님의 모든 죄목을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감마님과 마님의 위패를 다시 세우는 날, 강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빌었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이었지요. 막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물골 마을에 전해지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옥년이 키운 아이가 병조판서 대감마님의 아드님이었다는 것. 그 억울한 사연이 마침내 풀렸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이장이 옥년을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옥년이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이장 부인도 함께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일을 속으로 오래 품어온 사람이었지요. 이장 부인은 말 대신 옥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강수가 물골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가마와 시종들을 마을 어귀에 두고 혼자 걸어서 대문을 두드렸지요. 옥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아 옥에서 며칠을 보낸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눈빛은 맑고 단단하였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 없이 강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세요. 이제부터 제가 편히 모실게요. 더 이상 품팔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옥년은 잠시 강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늙은 감나무, 장독 두어 개, 낡은 처마,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다. 어머니, 이 마당이, 이 장독이, 이 처마가 내 것이야. 나는 여기가 좋다. 강수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으나 어머니 앞에서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지요. 이윽고 고개를 들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옥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하였지요. 밥은 먹었느냐? 들어오너라. 강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 들어갔지요. 막내가 옥년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막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웠소. 두 여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강수가 떠나는 날 아침, 옥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년은 몸을 굽혀 강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새벽과 밤을 함께 버텨온 것을 기억하듯 천천히 천천히 강수와 막내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강수는 가마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옥년이 대문 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강수는 그 모습을 눈에 새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판 위로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얼마 뒤 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 대감마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 아드님을 목숨을 걸고 키워낸 공으로 옥년에게 논 10마지기와 밭 5마지기 그리고 마을 어귀에 기와집 한 채를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였습니다. 이장은 그것 보게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은 그 문서를 조용히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혼자 섰습니다. 늙은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바람이 불자 감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그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마을에서 옥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수는 한양에서 아버지 최성원 대감마님의 명예를 되찾은 뒤 과거에 응시하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훔쳐들으며 익힌 글솜씨였으나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임금이 직접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 스승이 누구더냐? 강수가 또렷하게 답하였습니다. 신의 스승은 서당 훈장이 아니옵니다. 어머니 혼자 신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이옵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였지요. 강수는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진관리라는 소문이 돌았고 한양에서도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새로 받은 기와집에서 옥년은 혼자 살았습니다. 논과 밭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 품팔이를 나가지 않아도 되었으나 봄이 오면 이웃집 모내기를 거들었고 가을이면 추수를 함께 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더 가난한 집에 나누었고 겨울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 집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하였지요. 강수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날이면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막내가 옥년과 함께 살았던 정을 알기에 함께 데려가는 것이었지요.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이 강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옥년이 나가보고는 그제야 알았지요. 대문을 열면 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막내도 서 있었고요. 벼슬아치 복색이었으나 얼굴은 여전히 그 물골 마을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옥년은 피식 웃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셋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강수가 불을 지피고 막내가 나무를 묻히고 옥년이 국을 끓였지요. 좁은 부엌 안에 세 사람이 서 있으니 발 디딜 틈도 없었으나 아무도 불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상을 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강수가 밥 2그릇을 뚝딱 비우자 옥년이 말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밥을 굶기더냐? 강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막내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강물은 그날도 흘렀습니다. 물골마을 남쪽 어귀를 흘러 더 큰 강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그 강물이 처음 아이를 데려왔던 그 새벽처럼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날 새벽 바구니를 강물에 띄워 보냈을 때 강물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딱 맞는 사람에게 딱 맞는 아이를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나 봅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